한류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있죠. BTS를 키우는 하이브, 불닭볶음면으로 라면 열풍을 일으킨 삼양식품, K뷰티의 주역 아모레퍼시픽 등등 많이 있을 텐데 이 회사를 빼놓고선 한류를 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스카 4관왕에 빛나는 영화 기생충의 투자 배급을 맡았고요. 만두를 비롯해서 비빔밥, 김치 같은 한국 음식을 수출해서 K푸드 원조로 불리기도 하고 쇼미더머니, 프로듀스 101 같은 음악 경연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한류의 대장 기업이라 할 수 있는 CJ입니다. 한류의 인기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어서 미국의 빌보드 뮤직 어워드 K-팝 부문이 신설되기도 했고 넷플릭스에선 피지컬 100 같은 리얼리티 쇼부터 더 글로리 같은 드라마까지 한국 콘텐츠가 인기 순위 상위의 이름을 늘 올리고 있습니다. 한류 덕분에 CJ도 당연히 잘 나가겠다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CJ는 지금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주력 계열사들은 돈을 잘 못 벌고 있고 심지어 적자까지 내기도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CJ가 처한 위기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지 이번 대기만성쓰는 K컬처, K푸드 다 갖고도 회사 존립을 위협받고 있는 CJ입니다. CJ그룹은 삼성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 회장이 세웠다기보다는 물려받은 회사죠. 원래 이맹희 회장은 삼성의 유력한 후계자였습니다. 장남이기도 했고 삼성전자와 물산, 제일제당 같은 그룹의 주력 계열사 경영에도 두루 참여를 했거든요. 하지만 그 유명한 사카린 밀수 사건 혹은 한비 사건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후계 구도에서 완전히 밀리게 됩니다. 사건을 요약하면 삼성 같은 대기업이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는데 1966년 사카린을 밀수한 게 발각됐고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자 이병철 회장이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후에 장남인 이맹희 회장이 그룹의 총수 역할을 하는 일종의 대리청정 체제로 삼성이 잠시 전환을 해요. 이맹희 회장이 형식적으로는 경영을 하지만 뒤에서 붙인 이병철 회장이 실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권력을 잡고 나면 사람이 혹은 상황이 바뀔 때가 있잖아요. 이맹희 회장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바지 사장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제대로 한번 경영을 해보겠다는 식으로 나가니까 이병철 회장과 자꾸 충돌하게 되고 급기야 부자 간 사이가 멀어져서 의절하는 수준까지 갑니다. 결국 경영에 복귀한 이병철 회장은 이맹희 회장을 그룹에서 축출하고요. 경영권을 삼남 이건희 회장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부자 간의 분쟁은 끝이 나죠. 이병철 회장은 1987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죽을 때까지 장남인 이맹희 회장과는 화해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도 이맹희 회장의 아들이자 이병철 회장의 장손인 이재현 회장은 맘에 걸렸는지 유산으로 이재현 회장에게는 제일제당을 떼어준 게 CJ그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CJ그룹은 이맹희 회장이 일군 게 아니라 제일제당을 기반으로 이재현 회장이 만든 것이죠. 이재현 회장 입장에선 아버지가 삼성 왕조에서 내쳐지고 본인 몫으로 삼성전자 이런 큰 회사가 아니라 설탕 만드는 제일제당을 받았으니까 CJ를 삼성 버금가도로 키우고 싶은 열망에 불타올랐을 것 같아요. 회사 키우는 게 이재현 회장 입장에선 복수가 됐겠죠. 그래서 진짜 죽도록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설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신규 사업을 엄청나게 벌여요. 1993년 삼성에서 떨어져 나와서 곧바로 1994년에 레스토랑 사업, 지금 CJ 푸드빌에서 하고 있는데 외식 사업을 시작하고요. 그 연관 사업인 구내식당, 단체급식이라고도 하죠. 이건 현재 CJ 프레시웨이가 하는데요. 이 사업도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5년 CJ가 그룹의 방향을 바꾸는 중대 결단을 하죠. 영화 E.T.와 주라기 공원으로 당시 세계 최대 감독의 반열에 올라선 스티븐 스필버그의 드림웍스에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억 원을 투자해서 2대 주주로 올라선 겁니다. 지금도 4천억 원은 굉장히 큰 돈인데요. 이땐 더 엄청난 돈이었어요. 제일제당 매출이 당시에 연간 1조 8천억 원쯤 했는데 4천억 원은 이 매출의 20%가량 하죠. 작년 제일제당 매출이 40조 원이니까 20%면 8조 원입니다. 물론 단순 비교는 힘들겠지만 그만큼 당시 이재현 회장이 큰 결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때 영화 산업 진출을 계기로 CJ는 식품회사에서 문화 콘텐츠 회사로 변모하죠. 1996년엔 지금의 CGV죠. 영화관 사업까지 벌입니다. 또 1997년 지금의 E&M을 있게 해준 미디어 사업을 시작했고요. 1999년 한국 최초의 헬스 앤 뷰티 스토어 올리브영을 내놨어요. 현재 CJ의 주력 사업인 미디어, 극장, 단체급식, 화장품 유통 같은 사업들 대부분이 1990년대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이재현 회장이 이를 빡빡 갈아서 사업을 확장하고 또 이 사업들을 대부분 국내 1위로 올려놓으면서 CJ는 재계 13위 기업으로 큽니다. 범삼성가 중에선 삼성, 신세계 다음으로 CJ가 크죠. 그런데 CJ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사업의 룰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CJ그룹 사업들이 원래는 다 내수용이었거든요. 우리끼리 싸워서 잘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죽게 됐습니다. 우선 넷플릭스가 생겼죠. CJ는 E&M을 통해서 기생충, 미스터 선샤인 같은 영화와 드라마 한류를 일으켰는데 이런 한류 콘텐츠를 단순히 제작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유통하는 역할, 그러니까
플랫폼 역할까지 하는 게 CJ의 원대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OTT 플랫폼 티빙을 2010년에 야심차게 출범시키고 넷플릭스와 경쟁에 나서게 됩니다. 제가 CJ 경영진이라도 베팅했을 것 같은 게 CJ의 컨텐츠 경쟁력은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수준이잖아요. 영화로는 설국열차, 아가씨, 헤어질 결심 같은 나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작품이 여럿 있고, 드라마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비롯해서 슬기로운 시리즈, 그리고 도깨비, 사랑의 불시차, 갯마을 차차차, 슈룩 같은 수많은 히트작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JTBC와도 손을 잡아서 재벌집 막내아들, 부부의 세계, 스카이캐슬, 이태원 클라스 같은 JTBC와 콘텐츠리 중앙의 드라마, 영화까지 손에 넣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엔 당해낼 수가 없었죠. 심지어 디즈니조차도 상대가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긴 기존 디즈니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마블과 스타워즈, 아바타 군단까지 넣었는데 넷플릭스란 벽에 부딪혀서 엄청나게 고전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퇴직한 회장 밥 아이거를 다시 불러내서 구조조정을 할 정도니까요. CJ나 디즈니나 결은 비슷한 것 같아요. 엄청난 콘텐츠 제작 역량이 있고 이걸 직접 유통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시장 판도는 플랫폼을 선점하고 있는 넷플릭스가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기준 국내 넷플릭스의 사용자 수는 무려 1223만 명에 달합니다. CJ의 티빙은 약 540만 명으로 그 절반도 안 되고 쿠팡에도 밀려서 3등입니다. 물론 쿠팡 플레이는 쿠팡의 멤버십 와우클럽 가입자가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쿠팡만 쓰고 쿠팡 플레이는 안 보는 허수가 많이 들어있긴 해요. 실제로 보는 시간만 따지면 티빙이 넷플릭스 다음으로 2등입니다. 2등이면 괜찮네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플랫폼 사업에서는 1등과 2등의 격차는 어마어마합니다. 2등은 돈도 잘 못 벌고 경쟁에서 낙오할 가능성이 있어요. 티빙도 그런데 우선 적자가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적자 규모가 1200억 원을 넘어서 돈을 퍼 넣어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OTT의 사업 실탄을 마련하려고 연간 수천억 원씩 이익을 따박따박 냈던 홈쇼핑 사업 CJ 옵쇼핑이죠. 여기에 CJ E&M과 2018년에 합쳤는데 홈쇼핑에 쌓여있던 현금도 야금야금 다 써서 지금 돈이 별로 없어요. OTT 사업의 적자는 CJ E&M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티빙을 포함해서 E&M은 지난해 1,700억 원, 올해 2,700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티빙도 안 좋은데 작년에 9천억 원 넘게 주고 산 미국 제작사 피프트 시즌이 현지 배우와 작가들의 파업 탓에 적자를 더해줬고요. 올해 투자하거나 배급한 영화들도 줄줄이 망해서 되는 게 없었어요. 답이 잘 안 나오니까 CJ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SK그룹이 최대 주주인 OTT 웨이브를 합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웨이브는 KBS, MBC, SBS 같은 지상파 TV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고 덩치도 티빙과 비슷해서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죠. CJ는 노선을 확실히 정한 듯 보입니다. 넷플릭스의 하청 제작사로 살아가느니 넷플릭스가 제대로 한 판 붙어서 승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럴만도 한 게 CJ가 티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CJ 하면 TVN, 엠넷, OCN 같은 TV 채널로 유명한데 이런 채널의 주된 매출이 바로 광고입니다. 광고주들이 과거에는 지상파나 TVN 같은 곳에 줄 서서 광고를 했는데 지금은 아니죠.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플랫폼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CJ가 넷플릭스에 밀리면 채널 경쟁력도 그만큼 낮아지는 것이니까 넷플릭스와의 경쟁은 어차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극장 사업, 바로 CGV까지 얽혀 있어요. 극장 사업은 코로나 탓에 2, 3년간 엄청나게 힘들었죠. 연간 2조 원 가까운 매출을 냈던 게 코로나 발생 첫 해인 2020년 5천억 원대로 뚝 떨어졌고요. 그해 단기 순손실이 무려 7천억 원을 넘깁니다. 매출은 이게 조금씩 회복은 했는데 그래도 적자는 계속 나서 2021년에도 3천억 원대, 2022년에는 2천억 원대 손실을 기록해요. 그럼 CGV는 살아날까?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때 사람들이 집에서 넷플릭스 엄청 봤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극장에 굳이 갈 필요를 못 느끼고 있죠. 근데 영화 티켓 값은 또 엄청나게 올라서 영화 한 편 보는데 14,000원이나 해요. 이게 코로나 전에는 10,000원이었습니다. 넷플릭스의 스탠다드 요금이 13,500원이니까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느니 넷플릭스 한 달치 결제하는 게 가성비 면에선 사실 훨씬 나아요. 또 극장에서 4DX, IMAX 이런 특수관들이 늘어서 이런 데서 영화 보면 2만 원도 넘고 누워서 보는 프리미엄관에 가면 5만 원도 하죠. 극장 스스로 오지 말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극장도 비싼 값 하기 위해서 뭔가 좀 바뀌긴 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영화는 극장에서 꼭 봐야 한다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 멀티플렉스 체인들도 다 죽고 있거든요. 미국만 해도 멀티플렉스 2위 업체인 시네월드가 작년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고요. CJ가 힘들어진 또 다른 이유는 쿠팡 때문입니다. CJ는 식품 시장에서 엄청난 강자인데요. 과거에는 롯데, 신세계, 현대 같은 막강한 유통사가 있을 때도 을이 아니라 갑의 위치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마트에서 햇반 좀 싸게 달라고 해도 절대 헐값에는 안 팔았고요. 비비고 만두 같은 거 찾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오히려 주면 고마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쿠팡이라는 놈이 나타나서 가격을 후려칩니다. 쿠팡의 논리는 단순한데 강력해요.
싸게 내놔라. 대신 엄청 많이 팔아줄게. CJ 입장에선 이 쿠팡이라는 놈이 롯데, 이마트 이런 데 다 이기고 유통시장에서 엄청난 강자가 되니까 무시할 수는 없어서 싸게 내주다가 이렇게 팔면 결국에는 남는 것도 없이 쿠팡만 좋은 일 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작년 11월부터 햇반, 비비고를 쿠팡에서 다 빼요. 대신에 이마트, 네이버 등과 동맹을 맺고 쿠팡과 맞서 싸우고 있는데 쿠팡의 위상이 날로 커지고 있어서 CJ의 고민도 깊을 겁니다. 그럼 해외에서 많이 팔면 되는데 해외 쪽도 매출이 팍팍 늘고 그러진 않고 있어요. 분기당 1조 3천억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액적으로 봤을 땐 많긴 한데 성장률로 봤을 땐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에 비해서 불닭 시리즈로 유명한 삼양식품의 경우 수출액이 팍팍 늘고 있죠. 작년 1분기에 1,000억 원 수준이던 게 올 3분기에는 2,000억 원을 넘어섰어요. 요즘 K푸드 열풍을 라면이 주도하고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CJ가 라면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K푸드의 장본인인 CJ가 정작 요즘 라면 열풍에서 소외돼 있다는 게 아이러니 같기도 합니다. 쿠팡이 CJ 입장에서 얄미운 게 아니 엄청 위협적인 게 로켓 배송으로 그룹의 캐시카우인 대한통운까지 위협하고 있어요. 온라인 쇼핑 시장이 커질수록 택배가 많아지고 그럼 가장 큰 혜택을 누려야 하는 게 택배 1위 대한통운인데요. 근데 대한통운의 실적은 의외로 평탄합니다. 작년 매출은 12조 원, 영업이익은 4천억 원으로 괜찮긴 한데요. 이게 과거 실적과 비교를 해보면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말하기 좀 힘들어요. 그 이유가 쿠팡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쿠팡은 자기들이 물건 직접 사서 자기들 창고에 넣어놨다가 자기들 택배차로 배송을 해주고 있죠. 이 물량이 원래는 네이버나 지마켓, 11번가 같은 곳에서 했으면 대한통운의 상당 부분 일감이 갔어야 하는데 쿠팡에서 다 처리해서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쿠팡은 자기들의 입점에서 물건 파는 업체들, 이걸 서드파티라고 하는데요. 이런 서드파티 상품도 자기들이 창고에 넣어주고 배송도 해주고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택배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쿠팡이 전국에 창고 무진장 짓고 택배 배송뿐만 아니라 쿠팡 플렉스니 뭐니 개인 알바까지 다 동원시켜서 물건 가져다 주면 대한통운을 집어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쿠팡은 여기에 아까 OTT 시장 2위라고 했잖아요. 가입자 수만 보면 티빙보다 더 많을 정도인데요. 그냥 가입자 수만 많고 많이 안 보면 뭐 별것 아니겠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넷플릭스나 티빙에서 보기 힘든 해외 축구나 SNL 코리아 같은 특화 콘텐츠로 팬덤을 형성하는 게 더 무섭죠. 드라마, 영화는 좀 밀려도 나름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넷플릭스도 그렇지만 쿠팡과의 악연은 끝이 없습니다. 쿠팡이 CJ 올리브영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는데 이게 잘못되면 CJ는 최대 6천억 원 가까운 과징금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쿠팡이 요즘 주력하는 분야 중 하나가 화장품인데요. 올리브영이 자기들과 거래하는 화장품 회사에 너 쿠팡에 물건 주면 우리와 거래 끊거나 불이익을 주겠다 하고 갑질을 했다는 게 쿠팡의 주장입니다. CJ는 올리브영의 상장을 계획하고 있고 그룹 전체적으로 자금난에 빠져 있는데 쿠팡이 이렇게 딴지를 걸어서 정말 수천억 원대 과징금을 막기라도 한다면 엄청난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CJ가 처한 난관은 이것 말고도 많아요. CJ ENM은 엠넷을 통해서 K-팝을 알리는 창구 역할을 하고 또 하이브처럼 아이돌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사업도 하는데 이걸 더 발전시켜서 대규모 공연장을 직접 짓고 K-팝의 성지를 만들겠다는 원대한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 K-팝의 성지, 이걸 CJ 라이브 시티라고 하는데 이걸 경기도 고양에 짓는 중입니다. 문제는 지어주는 건설사 하나건설 쪽에서 인플레이션을 빌미로 건설비를 엄청 올려달라고 하고 ENM은 적자로 돈이 없고 이런 상황이라 공사 조금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1조 8천억 원이나 들어가는 엄청난 프로젝트인데요. CJ 입장에선 여기다 돈 다 넣다가 쫄딱 망할 수도 있거든요. 정부나 지자체가 이 사업을 어떻게든 정상화하고 싶어 해서 CJ 입장에선 좀 뻗대다가 정부 지원이나 혜택을 받아내려는 전략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 있습니다. 요즘 하이브 SM, JYP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K-팝 인기 덕분에 엄청 잘 나간다고 하는데 CJ ENM은 돈이 없어서 공연장도 못 짓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 같기도 하죠. 이재현 회장은 2010년 CJ그룹의 향후 10년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룹 매출 100조 원 달성하고 그 70%를 해외에서 거두겠다고 했는데 끝내 이 목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20년 CJ그룹의 매출은 32조 원에 그쳤죠. 하지만 이재현 회장과 CJ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이 회사는 분명합니다. 자신들이 하는 분야에선 선도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압도적으로 잘하겠다. 만약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사업은 안 하고 만다. 베이커리, 제약사업 등등을 정리한 것도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과감하게 투자해서 끝을 보는 스타일인데 과연 티빙과 CGV 식품 사업에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눈여겨보겠습니다.